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의 정현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 중에서 재난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소주제입니다. Tips in Disaster Preparedness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팁스가 어떤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관들, 병원들이 재난 대응에 대한 준비들을 해놓고 있죠. 주로 서류로 많이 준비가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면 지금 사진과 같은 이러한 어떤 케오틱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현장은 상당히 어수선하고 상당히 현장을 어떤 지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반면에 이런 재난이 바깥에서 발생했을 때 병원은 사실은 재난이 발생했는지 바로 인지하기는 어렵고 어떠한 연락 전달 체계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환자가 막 갑자기 몰려오거나 또는 현장에서 연락이 된 이후에나 인지가 돼서 재난 대응을 시작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재난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큼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또는 드물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난이 발생하면 갑작스럽게 많은 환자들이 몰려올 거고요. 이 피해 현장에서 몰려오게 되고 대부분이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의식이 있는 경증 환자 위주로 맨 처음에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당황스러워질 거고요. 얼마큼 준비를 해놓고 훈련이 돼 있냐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대응들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재난은 언젠가 끝이 있을 거고요. 이런 대응 과정들의 끝이 나면은 결국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고 모두가 이제 지쳐 있을 거고요. 여기서 또 강조 드릴 내용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지역사회적인 어떤 복구뿐만 아니라 정신, 심리적인 복구까지도 항상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의료 종사자들 또 재난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이 심신으로 지치고 또 그동안에 평상시에 이 프랙티스를 안 해왔던 그런 일들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심적인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나중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올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봤을 때 아마 머릿속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그것부터 가장 중요하겠죠. 이걸 우리가 요구도 파악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위험도 분석이죠. Hazard Vulnerability Analysis인데요. 어떤 재난이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발생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의 종류를 생각할 때는 화학 재난, 방사능 재난, 생물학적인 재난, 그 다음에 자연 재난과 대형 사고들이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떤 재난의 위험성이 가장 발생 가능성이 있을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이제 요즘 이 세대의 재난은 한 가지 달랑 이 하나의 재난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재난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all hazard 이 preparedness라는 표현을 쓰듯이 모든 재난 위험에 대한 어떤 대응을 좀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파괴되고 건물로 파괴되면서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어떤 화학 공장과 관련된 거라면 케미컬한 어떤 부분들이 또 지역사회에 퍼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같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ll hazard analysis, vulnerability analysis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아마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다양한 재난들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 지진도 가끔 일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화재랑 그다음에 홍수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외상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같이 지지하고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이 심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의료진이나 그런 심리 종사자들에게 항상 재난 대응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고 재난 준비와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역할이 무엇인지를 같이 설명하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항상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누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이게 이제 중증도 분류에 대한 내용이죠. 워낙 다수의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환자부터 진료를 먼저 해줘야 되고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누구한테 먼저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증도 분류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따가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복 문제죠. 의료진들 또는 재난 종사자들도 어쨌든 본인이 오염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 시기에 특히 감염에 대한 보호는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고, 화학이나 방사능이나 이런 어떤 다른 오염 물질이 관련된 재난에서도 보호복 착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오염 상태에서는 어떤 보호복을 입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또 준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수가 있더라도 결국 나한테 이 앞에 나타난 한 명의 환자를 또 차례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제한된 자원을 갖고 어떻게 빨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료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발생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깊은 내용을 다루진 않겠지만 재난에서의 어떤 응급처치는 일반 상황에서 응급처치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법과 다른 어떤 도구의 사용 등등을 또는 다른 테크닉을 이용해서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과 교육이 좀 다시 또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이 재난 피해자로 주로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은 또 취약계층이고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혼자 재난 현장에서 병원에 오질 않죠. 항상 부모님들이, 보호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명의 아이 피해가 발생하면 주위에 다른 어른들까지 같이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소아아이들은 생리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어른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도 필요한 재난 물품과 장비들, 그다음에 치료 방향도 결정해야 되니까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재난 대응이고, 그 대응 준비의 요소들을 정리한 게 바로 이 보여드리는 팁스, 이 5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팁스의 T는 트리아지를 의미하고요. I는 인시던트 커맨드, 지휘 체계죠. 그리고 P는 프로시저, 어떤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 처치. 그다음에 S의 첫 번째는 서지 캐패시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수용 능력이죠. 과부하가 발생했을 때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 마지막 S는 스페셜 시츄에이션으로 우리가 CBRNE라고 하죠. 케미칼, 바이올로지컬, 라디올로지컬, 뉴클리어, 엑스플로시브의 각각의 알파벳 약자인데요. 특수 재난 상황에서의 어떤 특수적인 상황을 대한 대비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맞춰 준비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5가지 요소를 다 정밀하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트리아지랑 인시던트 커맨드 내용과 서지 캐패시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한국의 이 전체적인 재난 대응 체계의 어떤 이 지휘 체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도표가 그림이 돼 있긴 한데요. 가장 중간에 맨 위에 이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인 재난 대응을 일단 맡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재난대책본부가 형성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이 실제 그 본부의 본부장을 맡아서 지휘를 하게 되며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이 지휘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과 이 관련된 재난에 이제 총괄 지휘를 맡게 되고요. 만약에 어떤 특수재난이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장소가 관련된 부분이면 그거와 관련된 부서의 장관이 오셔서 같이 총괄을 맡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관할, 시도지사가 총괄 지휘를 맡고 거기에 맞춰서 또 관할된 관여되는 부서의 장들이 또 참여해서 전체적인 지휘를 맡게 되고요. 사고 현장은 그 관할 지역의 소방에서 이 총괄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의료인들은 여기 보이시는 표와 같이 중앙응급의료센터라는 데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소통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와 또 소통이 진행이 되고 각 병원과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어서
현장에 지휘 임시 현장 진료소가 설치되고요. 거기에 이제 DMET 팀이라고 해서 Disaster Medical Assistance 팀으로서 각 병원별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해주고 그 임시 현장 진료소에서 기본적인 어떤 트리아지와 응급 처치 그리고 이송의 준비를 진행을 해서 각 이송되는 병원과 소통을 하면서 재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이론적인 어떤 체계의 내용, 이 시스템 프로토콜이고요. 훈련 때는 착착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사실을 잘 갖추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워낙 현장이 아수라장이고 케오틱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경증 환자들은 현장에서 이런 체계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나와서 병원을 찾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별도의 재난 대응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어야지만 이 찾아오는 이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서지 캐패시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 서지 캐패시티는 어떻게 보면 서지 케이퍼빌리티라는 표현으로 더 사용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납작한 풍선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재난이 발생하면은 이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얼마큼 더 우리가 팽창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한 준비가 바로 이 서지에 대한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가 3S라고 얘기해서 Stuff, Staff, Structure로 구분을 합니다. 물품, 인력, 그다음에 이제 구조에 대한 팽창이죠. 이거에 대한 3S에 대한 팽창 중에서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구조적으로 물리적인 이 공간과 그다음에 지휘체계 구조를 우리가 스트럭처에 포함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걸 4S라고 해서 마지막 S의 시스템을 포함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인시던트 커맨드를 넣거나 교육, 훈련 이런 어떤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인시던트 커맨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커맨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총괄적인 지휘를 통해서 어떤 어수선한 상황을 잘 정리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로 지금 보이는 이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맨드 섹션이 일단 있고요. 총 지휘본부죠. 지휘본부 하에 4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모든 지휘가 진행됩니다. 오퍼레이션, 플래닝,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4개의 분야고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조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비드-19와 같이 생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특징적인 것들을 더 추가해야 되는지를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서의 지휘 체계도 사실은 기본적인 구조 내용은 똑같습니다. 맨 위에 이 커맨드 센터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4개의 부서로 나눠졌던 게 여기서는 5개로 나눠져 있지만 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맨 끝에 2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퍼레이션, 로지스틱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같이 포함이 돼서 2개로 묶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로 이 감염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정보에 대한 취득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올바른 정보고 또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의료 종사자들과 현장 종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할자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해야 될 팀들이 별도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맨드 섹션의 인시던트 커맨더는 전체적인 그 오퍼레이션을 다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보통 병원으로 치면은 이제 병원장님이 이제 책임자가 되겠죠. 근데 병원장님은 대부분 행정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센터의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지휘본부에 같이 올라와서 전체적인 병원 지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난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을 보통 부여하게 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일 때는 감염관리실장님이 지휘본부를 같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커맨드 섹션에는 추가적인 인력 보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 그런 역할자와
그다음에 이제 보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자, 그다음에 이제 유관 부서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리에이전 오피서까지 이런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같이 지휘본부에서 지휘관과 함께 역할을 해야 되고요. 팬데믹 때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역 이 보건 시설들과 그다음에 이제 감염 전담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런 곳과 함께 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빨리 얻어내고 현장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자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오퍼레이션 섹션은 말 그대로 환자를 진료하는 구역이고요. 여기에는 환자 치료 구역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가 제일 이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대응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응급실은 크게 중증도 분류 구역과 환자를 진료하는 구역은 중증도 분류별로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자꾸 이송해서 빼야지 되겠죠. 새로운 환자를 계속 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보안까지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팬데믹 때는 여기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감염 환자인지 아닌지를 스크리닝하는 존이 치료지와 같이 포함이 돼서 준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구역은 이렇게 환자를 모아놓을 수 없고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시켜서 격리실을 또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환자를 이송할 때도 이 교차 감염이 안 되도록 반드시 어떤 특정 루트를 통해서 일방행으로 환자가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루트를 정하는 것까지 추가된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플래닝 섹션은 말 그대로 기획하고 계획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전부터 먼저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하고 지침 만들고 프로토콜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실제 재난이 발생할 때는 대응하는 과정 중에 어떤 모든 부분들을 좀 기록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 끝날 때는 그거를 문서화하고 백서를 작성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부서가 되겠죠. 이게 팬데믹 때는 당연히 감염관리실 부서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로지스틱 섹션은 말 그대로 물품 장비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크게 서비스 브랜치와 서포트 브랜치로 나눠져서 직접적인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부서와 환자 진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로 나눠져서 관련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곳이 로지스틱 섹션입니다. 마지막 행정부서는 결국은 지휘본부와 같이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행정부서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지원과 예산 선정과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는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맨 위에 행정 책임자가 이제 병원장님이 맡아서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실질적인 지휘를 대부분 이제 응급의학과 과장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밑에 오퍼레이션, 플래닝, 로지스틱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오퍼레이션 섹션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예시를 들면은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트리아지, 트리트먼트, 시큐리티, 트랜스포테이션으로 나눠져서 각각 역할을 맡아서 전반적인 부서 지휘를 맡아 운영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구조와 지휘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3S에 대한 설명을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또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시던트 커맨드 지휘 본부뿐만 아니라 스테이징 에리어라는 것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응급실에 많은 리소스가 모여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인력, 어떤 물품 장비들이 이제 다 보강이 돼야 될 텐데 무조건 그 인력과 장비품이 응급실로 내려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필요한 것에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것을 모으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걸 스테이징 에리어라고 그러고요. 그런 것들을 특정 장소에 정해놓고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이 지원 나오는 어떤 그런 리소스들을 적합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이 곳이 바로 스테이징 에리어입니다. 베이스 유닛과 스테이션은 말 그대로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교대를 하거나 또는 대기해야 될 사람들이 잠깐 머무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진료 구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드, 옐로, 그린으로 나눠서 중증도별로 나눠서 구역화해서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치료지죠. 치료지는 이제 응급실 바깥으로 나와서 그 바깥에서 오는 환자들을 일일이 다 통제를 하면서 각각 한 명씩 치료지를 통해서 중증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감염이 발생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스크리닝 존과 아이솔레이션 에리어 두 군데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를 드립니다. 공간 확장을 이제 병원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제 응급실만 바쁜 게 아니라 병동과 중환자실, 수술실도 이제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추가 병상들을 이제 각각 필요한 공간에 다 만들어서 확보를 해놔야 되고요. 빨리 퇴원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퇴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리버스 트리아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 나흘 안에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는
퍼센티지가 12% 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빨리 조기 퇴원을 시켜도 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추려서 빨리 퇴원시키고 병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외래 진료도 지연을 시키고 연기시키고 엘렉티브한 수술들도 다음 날 연기시켜서 이 재난 환자의 수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일단 다른 병원 공간에서 진행될 일들이고요. 그걸 더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 진료 공간이 아닌 공간들을 활용해서 뭐 복도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회의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해 나가는 것들이 이 지휘본부에서 챙겨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스테이징 에리아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응급실의 특정 이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구역을 선정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이제 보호복을 차기하고 또 탈의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복을 착탈해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보호복을 이 보관하는 장소까지도 이 스테이징 에리아를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맨파워가 되게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실제 의지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실제 나타나서 현장에서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죠. 문헌들을 보시면은 재난 유형에 따라서 이 일하는 직원들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설문을 했을 때는 상당히 대부분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훈련 때문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연락을 하면은 40%밖에 답변을 안 했고 그중에 반만 30분 내에 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현장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초기 한 90분 동안은 버틸 수 있도록 그런 플래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준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들이 준비가 필요할 거고요. 뭐 기본 보호복을 포함해서 뭐 외상 같은 경우는 이런 수혈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화학이나 방사선 재난 이런 제염 텐트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뭐 환자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물품들, 중환자를 위한 벤틸레이터, 뭐 다양한 카트의 추가적인 준비 등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감염 팬데믹 때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음압이 되는 카트를 포함해서 또 다른 형태의 보호복, 그다음에 다양한 백신과 뭐 마스크 등등을 추가로 포함해야 되는 게 팬데믹 때 이제 로지스틱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과 같이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소스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팬데믹과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이 어른들도 다 보호복을 입고 소아를 다 케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고 소아들은 그런 막 보호복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보면 또 좀 두려워하고 울 수도 있죠. 낯서니까. 그 다음에 마스크를 막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소아를 위한 어떤 리소스 준비가 또 추가로 돼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치료하지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재난 대응에서 치료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이 치료하지죠. 치료하지를 제대로 해야지 갖고 있는 재난에 대한 우리가 부족한 리소스를 올바르게 배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치료하지 할 수 있는 툴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심플 치료하지 레피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스타트입니다.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골라서 이 지역 사회에서 약속해가지고 한 가지 치료하지 도구만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스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스타트의 치료하지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세 가지 부분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일단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걸어 다니면 가장 경증인 환자인 그린으로 태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린 환자들은 별도 구역에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재평가를 시작하면 되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부터 해서 세 가지 상황을 평가해 주면 됩니다. 하나는 일단 첫 번째는 호흡을 하고 있냐. 호흡을 못하고 있으면은 에어웨이 포지셔닝을 해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은 블랙으로 태깅을 해서 포기를 하고요. 호흡이 발생하면은 레드 태깅을 해서 가장 중증으로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호흡이 괜찮으면 호흡수를 확인해서 30회 이상이면은 레드로 태그해서 중증으로 치료를 하고 호흡이 30회 미만이면 그 다음 평가를 합니다. 순환 평가고요. 순환 평가는 우리의 레디얼 펄스를 만져보거나 카필레르 리필을 체크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레드로 태그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평가인 의식 상태를 평가합니다. 의식 상태는 보통 지시를 해서 지시를 따르면은 괜찮은 거고요. 지시를 못 따르면 우리가 레드를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옐로는 그 중간 단계로서 호흡과 순환과 의식이 다 괜찮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옐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소아는 의식 상태를 AVPU라는 그 척도를 이용합니다. 얼럿한지 또는
이 의식이 없는데 소리로 자극하면은 깨는지, 의식이 없는데 통증을 주면 깨는지, 그게 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혀 통증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없는지, 그게 U가 됩니다. 그래서 A와 V는 괜찮은데 P와 U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레드가 되는 경우고요. 소아 같은 경우는 성인과 달리 기준이 30회가 아니라 호흡수의 기준이 15 미만 45회 이상일 때 레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는 펄스를 만지는 게 중요하고요. 카필라 리필은 바깥에서 이 바깥의 환경과 날씨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아의 이 치료제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그런 척도만 달리 비교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면 이 아이는 과연 성인 치료제를 해야 될지 소아 치료제를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소아 치료제를 우리가 점프 스타트라고 하고 성인 거는 그냥 스타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이를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겠죠. 참고로 우리가 소아 점프 스타트를 이용하는 그런 척도는 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알면은 소아 성인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겠지만 재난 상황에서 나이까지 물어보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직관적으로 8세 넘었다고 생각하면 성인용 스타트를 이용하고요. 8세보다 어리다고 판단되면 점프 스타트 소아용 척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취약계층 이 환자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죠. 이 장애인이나 노인 환자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걷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와 상관없이 일단 그린이라는 태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리소스로 환자를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고민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죠. 생존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선순위가 되냐 안 되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윤리적인 요소도 고민을 하고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염된 환자는 말씀드렸듯이 치료제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제독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독을 한 후에 다시 한번 태깅을 해야 되고요. 이 환자가 제독을 한 환자라는 걸 표시하는 별도의 태그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 같은 경우는 치료제 어떤 형태가 좀 다릅니다. 많은 도구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CDC에서 어떤 이 권장하는 방법으로서 이 5단계의 어떤 형태로 치료제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1은 이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레벨 2는 소생술까지 필요는 없지만 환자가 석 상태이거나 인투베이션까지 필요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 4, 5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어떠한 리소스를 얼마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3, 4, 5가 결정되고 있고요. 2개 이상의 리소스가 필요하면 3, 딱 1개의 리소스로만 해결될 수 있으면 4, 전혀 다른 리소스 없이 단순히 문진과 다른 형태의 어떤 상당한 경증 상태면은 5로 우리가 치료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리닝 단계와 함께 이 팬데믹일 때는 다른 형태의 치료제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상 환자도 좀 특징이 있습니다. 화상 환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치료제 시스템 외에 추가로 더해야 될 게 화상 범위입니다. 그래서 70%가 넘으면 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로 어떤 이 치료제를 조금 더 오버해서 치료제를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바로 이 화상 환자의 재난 때 하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결국은 치료제를 얼마큼 잘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결국 우리가 오버 치료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린이나 옐로인데 우리가 레드로 오버 치료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언더 치료제 할 수도 있겠죠. 레드인데 옐로로 하거나 옐로인데 그린으로 하거나 언더 치료제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제공된 리소스가 되게 늦어지거나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가 나빠지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근데 오버 치료제를 했을 때는 과연 나빠지냐? 일단 그 환자 자체는 리소스를 과하게 썼기 때문에 안 나빠질 수 있지만 리소스의 어떤 불균형이 배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다른 중증 환자들이 다 나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후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 치료제나 언더 치료제나 다 전체적인 대응 체계에 있어서 재난 환자들의 예후를 나쁘게 해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치료제를 할 수 있도록 되게 중요한 거라 치료제 연습과 훈련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재난 대응 체계의 팁스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치료제와 지휘 체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수용 능력을 보여주는 서치 카패시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